손주를 안고 있던 그 순간 저는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발꿈치가 쩍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남편이 제게 달려온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달려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54년 중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분노했던 그리고 가장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3년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며느리와 남편이 함께요.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54입니다. 21살에 결혼해서 22, 24세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빠른 결혼이었죠. 당시만 해도 그게 미덕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남편 강민수는 저보다 5살 위였고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유망주였습니다. 저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좋았어요. 순수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 제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그 천진난만함이 좋았습니다. 첫째 준호, 둘째 준석. 두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특히 준호는 모범생의 표본 같은 아이였어요. 학생회장에, 반장에 성적도 상위권. 준석이는 형보다는 자유분방했지만 그래도 형을 따르려 애쓰는 동생이었죠. 남편은 제가 원하던 대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마침내 임원까지 올랐습니다. 저희는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이들 교육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완벽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교사 부부의 대기업 임원, 모범생 아들 둘.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딸이 정말 갖고 싶었어. 아들만 둘이라 뭔가 허전해. 나중에 며느리가 오면 그 애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쇼핑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진짜 딸처럼 말이야. 남편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다지 공감하지 못했어요. 저는 평생 교단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감정 소모가 심한 직업이다 보니 집에서까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좀 차가운 면이 있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이 가끔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차갑다고. 내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애쓰는데.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생활이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손도 못 했죠. 청소, 빨래, 요리는 물론이고 아이들 학교 준비물, 상담, 학원 등하원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갑다니요. 하지만 남편의 그 소원은 나중에 생각해보니 복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51살 때였습니다. 준호가 28이 되던 해 급작스럽게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난 여자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이지은, 25살. 큰 눈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교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 아니, 준호가 항상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멋지신 분들이실 줄은 몰랐어요. 지은이는 처음부터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우리 아들을 좋아해 준다고. 준호야, 너 정말 복 터졌구나. 남편은 지은이를 보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아니, 많이 이상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냥 딸을 갖고 싶어 하던 남편이 며느리감을 맘에 들어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어머님 피부가 좀 건조해 보이셔서 제가 좋은 재료로 만들어 봤어요. 수제 화장품을 들고 오질 않나. 아버님, 제가 요새 좋은 와인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같이 한잔 하실래요? 남편과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질 않나.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백화점 갈래요? 제가 어머님 스타일링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저를 쇼핑에 끌고 다니질 않나. 완벽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원하던 그대로의 며느리였어요.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2달 만에 양가 상견례를 했고, 3달 만에 예식장을 예약했고, 6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미쳐버린 것처럼 지은이에게 선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은이가 명품 가방을 좋아한대. 하나 사줘야겠어. 샤넬 클래식백.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은이 피부가 예민하다는데 좋은 화장품 세트 사줘야겠어. 시슬리 화장품 풀 세트. 500만 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며느리 맞이하는데 금은 꼭 해줘야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쌍으로 맞췄습니다. 2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극치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전세 살게 할 순 없잖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노후 자금 좀 빼서 집 하나 사주자. 당신, 그건 좀. 저는 반대했습니다. 노후 자금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한 애잖아. 이렇게까지 해주면 우리한테 진짜 딸처럼 잘해줄 거야. 남편은 화를 냈고 결국 저는 물러섰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13억. 남편은 자기 명의로 그 집을 사서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지은아, 이 집은 우리가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야. 대신 우리한테 진짜 딸처럼 잘해줘. 알겠지? 아버님, 어떡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효도할게요.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하긴 하지만 착한 애니까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아,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결혼 후 지은이는 정말 딸처럼 저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에 왔고 함께 식사를 하고 쇼핑을 다니고 가끔은 근교로 가족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아버님, 저 요새 골프 배우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저 이 옷 어때요?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 입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은이는 정말 남편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고요. 역시 며느리가 이래야 집안이 화목하지. 준석이도 형수를 좋아했습니다. 형수가 자기한테도 잘해줬거든요. 준석아, 형수가 너 좋아하는 과자 사왔어. 많이 먹어. 형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오,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긴다고.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도 물론 기뻤고요. 축하해, 지은아. 몸 조심해야 해. 네, 어머님. 하지만
임신 초기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가 하혈을 했습니다. 유산기가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래요. 집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한대요. 병가를 자주 쓰게 되었고, 준호도 아내를 챙기느라 회사를 자주 조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시간이 좀 더 자유로우니까 내가 지은이 병원 데려다 줄게. 남편은 은퇴 후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좀 챙겨줘. 지은이가 걱정되네. 저는 학교 일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리고 주말이면 지은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좀 쉬어도 될까요? 그래. 몸조리가 제일 중요해. 편하게 있어.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했어요. 어머님, 저 목마른데 물 좀 주실래요? 어머님,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부축해 주실래요? 어머님, 저 배고픈데 뭐 좀 해 주실래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부니까요. 하지만 점점, 여보, 지은이가 아구찜이 먹고 싶대. 해줘. 어느 토요일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근데 나 오늘 학교에서 행사 있어서 너무 피곤한데. 아니, 임신부가 원하는 건 해줘야지. 태교가 중요하잖아.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아구찜을 만들었습니다. 밤 9시까지.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구찜을 먹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물김치 먹고 싶대. 내일 학교 끝나고 해줘. 여보, 지은이가 족발 먹고 싶대. 사다 줘. 여보, 지은이가 미역국 먹고 싶대. 끓여줘. 저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하면 며느리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주말에는 며느리를 모시고 온갖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왜 그렇게 느려? 지은이가 기다리잖아. 임신부한테 스트레스 주면 어떡해. 손주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를 다그쳤습니다. 제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애 낳는 게 유세지. 조금만 참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은이는 아예 대놓고 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해주세요.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도 좀 해주세요. 냄새나요. 어머님, 이거 빨래 좀 해주세요. 임신 텃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임신하면 예민해지니까. 하지만, 어머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어머님, 청소 대충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먼지 남았어요. 어머님, 음식하니 좀 약한데요. 다시 해주실래요? 지은이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보, 지은이 말이 맞잖아. 좀 더 신경 써서 해줘. 지은이 편만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평일 저녁마다 며느리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며느리 시중 들고, 제 손목은 이제 물건을 들 때마다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몸살이 났습니다. 고열에 온몸이 아팠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은이 집 못 갈 것 같아. 몸이 너무 아파. 아니, 지은이가 오늘 미역국 먹고 싶다는데. 아픈 건 나중에 아프고 일단 가서 해줘.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은이는 40주를 꽉 채워서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연이에요. 이름 예쁘죠? 이름은 남편이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천사네, 천사. 남편은 손주를 보자마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지은이는 2주간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나온 후에도 일주일에 23번씩 산후 마사지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어머님, 저 산후 관리 안 하면 몸 망가진대요. 마사지 받아야 해요. 그래. 몸 잘 관리해야지. 준호는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나 혼자는 애 보기 힘들어. 저녁에 좀 와줄래?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마다 아들 집에 가서 육아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님, 애 분유 좀 타주세요. 어머님, 애가 자꾸 울어요. 좀 달래주세요. 준호와 지은이는 제가 육아를 하는 동안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준호가 말했지만 고맙다는 말이 전혀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또 좋은 소식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또 임신했어요. 오, 그래. 우리 손주가 또 생긴다고. 남편은 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또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준호도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연이도 아직 어린데. 하지만 남편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잖아. 나연이 동생 생기는 거 얼마나 좋아. 그날 저녁 준석이가 폭발했습니다. 아니, 형은 뭐 하는 거야? 나연이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둘째야? 준석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보세요, 형.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손목이랑 무릎 아프다고 진통제에 파스 달고 사시는 거 몰라요. 심지어 요새는 제대로 밥도 못 드시고 체중도 빠지셨다고. 그래도 엄마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부려먹는 거지. 이 자식이 지금. 남편이 준석이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아빠 때려요. 때리라고요. 근데 형수가 임신했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엄마 좀 생각하세요. 준석이는 울먹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두 번째 임신 기간 동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육아를 하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과 지은이는 자주 함께 외출했습니다. 지은이 베넷저고리 사러 가야지. 지은이 보양식 먹여야지. 지은이랑 산책 좀 하고 올게. 처음에는 사위가 며느리를 챙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니, 어쨌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상하지 않아요? 아빠랑 형수랑 너무 자주 둘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가 지은이를 딸처럼 생각하시니까. 그게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눈빛 이상해요. 준석이의 말에 뭔가 찜찜함이 들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준석이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준석이가 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이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준석이는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와의 대화방. 오빠, 오늘도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웠어. 우리 꼬물이도 너무 행복했대. 꼬물이. 뱃속의 아기를 그렇게 불렀나 봅니다. 오빠. 준석이는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오빠, 오늘 나연이 사진 봤어. 진짜 아빠 닮았지? 나연이 사진과 함께 있는 메시지. 우리 나연이는 홍길동이야.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생겼네. 크크. 준석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렸습니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대화는 무려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지은이를 만나기도 전. 오늘 회식 때 봤는데 너 너무 예쁘더라. 나중에 따로 보자. 오빠, 오늘 진짜 좋았어. 사랑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너무 보고 싶은데. 준석이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지은이는 원래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말단 사원. 그리고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떻게? 괜찮아. 내가 계획이 있어.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 줄게. 너 준호 만나서 사귀어. 그리고 결혼해. 미쳤어. 그게 무슨. 그럼 우리 합법적으로 같이 살 수 있잖아. 내 아이를 내 손자로 키울 수 있고. 오빠, 정말 그럴 수 있어? 응. 준호는 착한 애야. 내가 임신한 거 모를 거야. 결혼하고 몇 달 있다가 임신 발표하면 돼. 준석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연이는 형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연이는 준석이에게는 조카가 아니라 여동생이었던 겁니다. 준석이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준석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볼 때마다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준석이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주말이 되어 준호와 지은이가 나연이를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육개장에 잡채에 전에 나연이 이유식까지.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네요. 지은이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연이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나연이 좀 봐라. 아, 엄마. 나 지금 화장실. 준호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연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지은아, 나연이 좀 안아줘.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배가 불러서 애 안기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 어머님이 안아주세요. 저는 음식을 하다 말고 나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연아, 할머니가 안아줄게. 나연이를 안으려는 순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임신 중인데 첫째 안고 있다가 배 부딪히면 어떡해? 당신이 둘째를 안으라고 하면 어떡해? 남편은 화를 내며 나연이를 제 품에서 확 낚아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악! 팔꿈치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이는 더 크게 울었고 저는 팔꿈치를 잡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자기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준호도 화장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나연이 다칠 뻔했잖아.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준석이가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다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여자 걱정만 하세요? 이 자식이 지금 형수를 그 여자라고. 그 여자 맞잖아요. 아니, 아버지 정부잖아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나 다 알아요. 아버지랑 그 여자랑 불륜인 거. 나연이가 아버지 애기인 거. 둘이 가깝게 살려고 형한테 접근해서 결혼한 것까지 다 알아요. 준석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아버지 핸드폰에서 봤어요. 5년 전부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요. 지은이가 아버지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나연이 사진 보내면서 우리 딸은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그래서 그렇게 집을 사주고 금을 사주고 명품을 사주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이만 챙기고 그래서 나연이를 그렇게 예뻐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은 몰랐던 거야? 준석이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은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오빠, 이건... 지은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기절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준석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엄마가 과로의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며칠 입원하셔야 한대요. 며칠이나 3일이요. 엄마 3일 동안 계속 주무셨어요.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팔꿈치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꿈치가 금이 갔대요. 그리고 엄마 손목이랑 무릎도 많이 상한 상태래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가 심하셨다고. 준석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야. 준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준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니? 아빠랑 형수는 병문안도 안 왔어요. 준석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 그렇겠지. 형은 왔었어요. 나연이 데리고. 근데 엄마가 보기 싫다고 하셔서 금방 가셨어요. 나연이, 제 손주라고 생각했던 아이. 사실은 제 남편의 딸. 다시 말해 제 이붓딸인 셈이죠. 구역질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고소할 거야. 퇴원하기 전날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대. 준석이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준호는 혼자 왔습니다. 나연이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나 봅니다. 앉아라. 네. 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저는 준호를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짓을 알고도 방치할 아이가 아니니까요. 근데 엄마, 나연이는 어떻게 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나연이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알아. 나연이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엄마는 나연이를 못 봐. 미안하지만. 네. 엄마는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리고 지은이를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제 질문에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나도 이혼하고 싶어요. 나도 지은이랑은 못 살겠어요.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나연이가 걱정돼요. 나연이는 아빠가 키우겠지. 네.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로서. 퇴원하기 전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준석이가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가 있습니까? 네. 아들이 남편 핸드폰에서 캡처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준석이가 준비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악질적인 경우라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아니, 남편의 정부도 함께 고소하신 거죠. 네. 동시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힘내십시오.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예요. 그래, 이길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고. 퇴원하는 날,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얻어준 원룸으로 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근처에 있을게요. 고마워, 준석아. 집에 있는 제 짐은 준석이가 싸서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그리고 간통죄 고소. 준호도 같은 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시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역시 무시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과 지은이의 관계는 무려 6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당시 21살. 남편 회사와 거래하는 작은 회사의 인턴이었습니다. 남편은 56, 35살 차이.
남편은 지은이에게 접근했고 지은이는 돈과 권력에 끌렸습니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고 지은이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아들한테 소개시켜주자. 그리고 결혼시키자. 지은이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남편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같이 살 수 있어.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고. 준호는 착한 애야. 금방 속을 거야. 결혼하면 내가 집도 사줄게. 그리고 평생 책임질게. 지은이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준호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한 달 후 지은이는 임신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임신했어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은이는 이미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초기 유산기라며 병가를 낸 것도 절대 안정이라며 누워있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40주 만에 태어난 건강한 아기.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연이는 사실 43주였습니다. 두 번째 임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연이의 친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뱃속의 아이도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재판정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휴대폰 메시지,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여러 증인들. 남편의 회사 직원들도 증언했습니다. 사장님이 지은 씨를 특별히 챙기는 건 다들 알았어요. 둘이 자주 같이 출장을 갔어요. 한 번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지은이의 친구들도 증언했습니다. 지은이가 나이 많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서 부러웠어요. 결혼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랑 하길래.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은이를.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 선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여성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 가족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간통이며 사기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70%. 남편이 사준 아들 부부 집도 환수. 지은이에게는 별도로 위자료 2억. 준호의 이혼 소송도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1억. 나연이의 양육권은 지은이에게 갔습니다. 준호가 포기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준호는 법정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그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여자 못 믿을 것 같아. 준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 어떻게 전혀 몰랐을까? 너 잘못 아니야, 준호야. 아니에요, 엄마.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나는 몰랐잖아요.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준석이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내 마음이야, 준서가.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남편과 지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은 바로는 지은이 친정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은이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했다고? 지은이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밝혀지자 지은이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고 해요. 이 집안의 망신이야. 하지만 손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은이네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64세 남자가 젊은 여자 친정집에서 지은이 부모님이 남편을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우리 딸을 꼬셨으면서 이 나이에 철도 없이 매일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둘째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요. 모든 게 무너진 후의 출산이었으니까요. 집도 돈도 남편도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지은이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나연이와 둘째를 남편에게 맡긴 채 못 살겠어. 나 혼자 살래. 그렇게 지은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지은이 부모님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지은이 부모님의 구박을 받으며 자업자득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두 아들은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엄마, 우리 시골에서 살까요? 준석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시골. 네. 조용한 곳에서 상처 치유하면서 새로 시작해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 일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거든요. 강민수 부장 알지? 며느리랑 바람났대. 손주가 사실 자기 딸이래. 부인이 교사라며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저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준호도 사직했습니다. 준석이는 원래 프리랜서였으니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고요. 우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 큰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넓은 2층 집. 엄마, 여기 너무 좋다. 이사 온 첫날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준호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행복해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상추 씨앗이에요. 심어봐요. 준석이가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 단순한 일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준호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준석이는 집에서 일하며 저희를 챙겼습니다. 엄마, 형, 저녁 먹어요. 매일 저녁이면 우리 셋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석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의 이름은 복순이에요. 작고 하얀 강아지. 어머, 귀엽다. 엄마가 웃으시네. 오랜만에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웃지 않았는지. 복순이는 우리 집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엄마, 복순이가 산책하재요. 준호야, 복순이 밥 줘야지. 작은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준호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는 담담했습니다. 장례식 가실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갈래요. 준호도 준석이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지은이 부모님이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화장되어 어딘가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나는구나. 3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7년 전에 그 사람은 제 마음에서 죽었으니까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며느리의 시중을 들며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던 그 시간들. 남편이 저를 다그치던 그 순간들. 바닥에 쓰러졌을 때의 그 충격. 진실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 하지만 이제는 담담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남편에게 의지하며 약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제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일이 잘된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54세에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 배신과 고통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 64세의 박선영.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인 박선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제발 멈추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과하게 베풀지 마세요. 노후 자금까지 써가며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며느리를 돌보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배신을 당했다면, 만약 이미 모든 게 무너졌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54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64세인 지금 저는 다시 행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순이와 산책을 합니다. 마을 어귀를 돌고 개울가를 걷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할머니, 멀리서 준우가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 할머니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서요. 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정말 예쁘네.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우는 이미 강한 아이야. 정말요? 응, 정말. 준우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웃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